이 아침에 이 꼭두 새벽에 이렇게 많은 분들 오시는 모습을 보면서 1997년 12월에 하얏트 호텔에서 있었던 그 얼리버드 그 외환위기가 한참일 때 다른 나라와 달리 한국의 CEO들은 아침 조찬장에 구름같이 모였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그때 제가 아주 중요한 강사를 여러 번 했습니다만은 그때 느낀 거는 이런 얼리버드들이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서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서 지적 상상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아침 조찬회에 모이는 나라는 세계에 한국밖에 없습니다. 이런 나라가 어떻게 망할 수 있겠느냐. 그때 저는 재정경제원 차관부로서 국제금융 차관부로서 IMF 협상 수석대표를 하고 뉴욕 외채협상 수석대표를 할 때였는데 이 나라는 절대 망할 수가 없다. Early birds catches the worm. 이 아침에 이렇게 early bird로 이 자리에 모이신 분들이 왜 왔겠느냐? catches the worm. 아주 좋은 양식을 얻기 위해서 오셨는데 제가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지적인 양식을 충분히 제공하고 할 수 있을까 두려움이 앞섭니다. 이제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저는 이 인간개발연구원을 황구의 젊은이 때부터 창립하셔서 이 세상에 이렇게 일주일마다 한 번씩 우리나라의 중요한 오피니언 리더들을 모여서 지적 상상력을 동원하는 이런 모임을 다른 나라에서 볼 수가 있을까? 그런데 우리 고 장만기 회장님을 추모하고 기억하는, 추억하는 모임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으로 제가 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저에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아마 이게 5년 만에 제가 이 자리에 온 것 같습니다. 그때 한중수교 25주년에서 슈고홍 조한 중국 대사와 격정토론이라고 할까요? 그것이 있었습니다. 아마 기억하시는 분 기억하실 텐데 그러고 나서 이 중국은 그 당시에 무슨 실수를 저지르고 있는가 하는 것이 주제였는데 아마 그 당시에 굉장히 당혹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떠나면서 저에게 만찬을 초대해가지고 같이 나눈 적이 있습니다. 오늘 주제는 매우 무겁고 아주 큰 주제이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쉽게 잘 전달 드릴까 하는 것이 저의 임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그 정부에서 2000년에 71년에 정부에 들어와서 2000년에 그만두었습니다. 그러니까 횟수로 30년 공직을 했는데 주로 전략사령부라고 하는 지금 기재부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공직의 마지막을 다닐 때 그때 마지막 3년이라는 세월이 저의 인생을 바꿔놓게 됩니다. 그게 바로 97년 외환 위기가 터진 것입니다. 저는 뭐 외환 위기와 관계없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재정경제원 기획관리실장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문제가 터져서 낙하산 하나 타고 단기 필마로 투입이 됐어요. 그래서 김영삼 대통령이 보건총리를 시켜서 전화를 해서 당장 힐튼 호텔로 가라. 그래서 힐튼 호텔에 갔어요. 그러니까 우리 직원 몇 명하고 갔는데 가보니까 IMF 협상단이 와 있었어요. 제 전임자들이 이미 비밀리에 예비 회담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 3년간 세상에 공무원 하면서 이런 팔자가 어디 있는지, 이 잘못되면 사형당할 수 있는 그런 일을 맡게 됩니다. 그래서 천신만고 끝에 하여튼 그를 잘 극복을 해서 나라가 다시 정상 궤도에 돌아왔는데, 그때 저는 많은 사람들이 훈장을 받아야 된다. 특히 뉴욕 외채협상 선고 후에 많은 사람들이 훈장을 줘야 한다 했을 때, 또 우리 밑에 직원들은 은근히 기대하는 눈치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한 얘기는, 우리는 손을 잃는데도 기여했고 외양간을 고치는데도 기여했으니 일본 말로 하면 그 가부시키다. 무슨 뭐 훈장을 받느냐 우리가. 이렇게 하면서 생각을 했어요. 결국 그 이후 2000년 이후 22년간의 제 인생은 어떤 보상심리보다는 부채의식에 빠져 있었다. 약간 비현실적인 부채의식. 외환위기를 자기가 뭐 일으킨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 현장에 들어가서 이 피비린내 나는 현상을 보고 나서 왜 우리가 그걸 막지 못했을까 하는 회한. 이것이 제 2의 인생을 만들었습니다. 그 부채의식 때문에 니어재단도 만들게 되고, 그리고 민간 기업에 가서 일하는 기회도 거절을 할 수 있었고, 그럼 그 이유를 분명하게 현장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정리해야겠다 해서 외환위기 징비록이라는 베스트셀러를 쓰게 됩니다. 서울대학에 있으면서 그 책을 썼어요. 근데 그 책을 쓰는데 7년이 걸렸어요. 저는 그 책을 3번 고쳤었어요. 왜냐하면 이건 역사책이 돼야 되기 때문에 한치도 틀리면 안 된다. 3번 다시 썼어요. 그렇게 해서 제 인생이 바뀌는데, 그래서 오늘의 얘기는 외환위기 3년간 직접 부딪혔던 이 얘기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후 국제무대에서 뛰어다니던 일, 그리고 니어재단 15년, 이때의 모든 연구가 농축된 농축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난 월요일째 그 월간조선에 약 30페이지에 걸쳐서 제 인터뷰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는 오늘 강의를 역사에서 길을 찾자, 대한민국의 근현대사에서 찾자. 지난 6월 30일 날 프레스센터에서 우리나라의 블루라고 하는 이 현자라고 하는 15분과 현역 최대 석학 8명이 모여서 대토론을 했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보셨겠지만 그 제목은 한국의 근현대사 성취, 반성, 회한, 그리고 길이었습니다. 한국 근대사를 재조명함에 있어서 우리는 서로 다른 역사 인식 속에서 지난 70년을 살아왔어요. 그것이 분열의 씨앗이었고 이념 정치의 하나의 뿌리였다. 왜 같은 역사를
공유하지 못할까? 그 역사관의 핵심이라는 것이 바로 뭐냐면 그동안 어떤 성취를 이뤘는가? 무엇을 축적했는가? 그럼? 무엇을 잘못했고 어떤 회한을 갖는가? 우리가 갖고 있는 고질병, 불치병은 무엇인가? 즉 한국 문제의 군, 유발 할라리라는 세계적인 석학이 지적한 한국 문제의 군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지금 우리의 미래는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그동안의 추격기, 추월기 해서 2010년 이후에 장기 정책이 그 다음은 추락인가? 침체인가? 한국은 선진국인가? 선진도상국 증후군에 빠져 있는가? 이것이 결국 한국 근대사를 가로질르는 주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성취를 했는가? 우리는 근현대사의 출발점에서 민족 순환기를 겪습니다. 그리고 독립을 하고 민족 분단의 아픔을 겪습니다. 그리고 6.25 전쟁과 절대 빈곤을 겪고 그걸 이겨내면서 경제발전과 민족 중흥을 이루고 산업화, 민주화, 선진국 시대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1945년 이후 독립한 150여 제3세계 국가 중 유일하게 근대화에 성공을 했다. 그리고 식민 상태에서 자유국가가 되고 후진국에서 선진국으로 발전하고 빈국에서 부국으로 올라서게 됩니다. 그리고 단군 이래 처음으로 세계 대국의 꿈을 갖는다. 우리 국민들 마음속에 대한민국이 대국이다. 대국이 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꿈을 이것이 꿈인지 환상인지 이전에 그 꿈을 갖게 만든 우리의 역사다. 지금 이런 건국 74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에 우리가 일본을 앞지를 수 있지 않느냐는 기대, 5대 강국의 꿈, 이런 것들도 지금 물론 서구라파 국가들이 침강하고 있고 일본이 침강하면서 덜 침강한 한국이 5대 강국이 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하지만 여튼 우리를 지배했던 일본을 우리가 앞지르는 5대 강국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꿈이라도 갖게 되는, 그리고 정치 민주화, 시민과 언론의 자유, 경제 근대화, 교육 과학기술의 고등화, 사회와 문화의 다원성, 개방화, 국제화를 이뤘다. 그래서 이제 한반도 내에 천착되어 있던 지난 5,000년의 역사 중에 지난 74년 동안 우리는 세계의 한국으로 지위를 변경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사이에 그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는데 그 어두운 그림자가 무엇일까? 한국의 선진화는 지체와 조숙, 어떤 부분은 조숙하고 빨리 가고 어떤 부분은 지체되고 발전되기도 하고 도착되기도 하는 혹평하는 문화인류학자들은 이것이 하나의 변종 창작품이다. 변종 창작품. 그러니까 일반적인 통념 발전론에서 설명할 수 없는 변종 창작품입니다. 그래서 이 충분한 논의와 숙성 없이 생존을 위해서 질주하다 보니까
이 지체와 조숙, 발전과 도착이 있었는데 문제는 그 과정에서 단절, 분절, 분열이라는 것이 불가피하게 이뤘다. 충분히 논의가 없었기 때문에 이게 뭐지? 하는 걸 바라보는 것이 사람마다 달라요. 거기서 민주정치가 영합이 되면서 단절, 분절, 분열 속에서 이런 성취였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변화를 추구하는데 변화 운동이 아주 폭발적이고 극단적이고 격렬성, 고속성 이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분열, 단절, 분절 이런 것들이 아주 드라마틱하고 격렬하게 일어납니다. 노사쟁이를 한번 해도 죽기 살기로 탑에 올라가서 떨어진다고 이런 아주 독특한 선진화 과정이다. 두 번째는 한국은 일본의 학자들이 아사히 신문에 쓴 내용입니다만은 갈등 선진국이다. 기적을 이뤘는데 기쁨을 잃은 나라다. 기적을 이루긴 이뤘는데 기쁨을 잃은 나라. 작은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고 앞만 보고 가면서 덮고 넘어가다 보니까 이것이 확산되고 고착화돼서 이게 7대 갈등, 우리에게 7대 갈등이 있는데 이념, 계층, 세대, 젠더, 교육, 노사, 지역 7개의 갈등 부문을 해결하지 못하고 그냥 안고 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런데 압축 근대화, 그러니까 짧은 시간에 74년의 짧은 시간에 압축 근대화 하는 가운데서 전근대와 근대와 탈근대가 공존합니다. 전근대, 근대, 탈근대가 공존합니다. 이것이 한마디로 해서 분열과 갈등의 씨앗이다. 이런 겁니다. 그런데 이를 통합하기에는 정치 역량이 부족하다. 시간이 가면 가면서 잘 먹고 잘 살게 되니까 큰 인물이 안 나와요. 좀 고생을 해야 큰 인물이 나오는데 민간 부문에서는 큰 인물들이 많이 나오는데 특히 정치, 공공 부문에서는 점점 담화가 작은 사람들이 정치를 하게 돼. 그러면서 문제를 풀지 못해. 그 다음에는 성취 뒤에 도살인 허영, 천박성, 품격 상실, 이 아주 뼈아픈 회한을 갖게 되죠. 우리가 왜 이렇게 천박해졌는가? 국회에서 말하는 젊은 국회의원들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들어보면 그렇게 천박하고 품격이 없어요. 왜 이렇게 됐는가? 이게 문화 인류학자들은 문화적 허영이라고 해요. 우리가 허영에 빠져 있어요. 우리가 뭘 이뤘어? 우리가 일본을 따라 마시지 않을까? 그런 것만 생각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천박성과 품격 상실. 그 다음에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창단했다. 그리고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달성했다. 하는데 민주주의는 끊임없이 발전했는데 민주정치는 성숙되지 못했다. 그러다 보니까 갈등 관리 능력이 부족하다. 제일 무서운 거는 우리나라에 나중에 말씀드릴 7개의 생태계의 침하 현상이 있어요. 생태계라는 것은 생태 현상이죠. 이 생태 현상이 침하되고 있는 7가지 중에 하나가 인물 생태계. 인물 생태계가 무엇이냐? 어느 집안에 대대로 훌륭한 인물이 많이 나오는 집안이 있는데 언제부턴가 그 집에서 인물이 안 나오기 시작해. 한마디로 해서 아주 나이 탓돌 만한 사람들만 질비하게 많고 머리 하나가 더 큰 장수가 나와야 전쟁에 나가서 이길 텐데 군인을 보나 정치인을 보나 무엇을 보나
그 걸출한 인물이 안 나오고 다마가 작은 사람들, 일본 말로 죄송합니다만은 다마가 작은 사람들이 공공부문에 몰리기 시작했어요. 옛날에는 머리가 하나 큰 사람들이 공공부문에 모여서 민간을 이끌었는데 지금은 민간이 커지니까 공공부문의 인물 생태계가 고갈되고 있다. 그럼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자꾸만 특히 금세기 들어서 점점 더 작은 대통령이 탄생되기 시작한다. 그러니 그 작은 사람들이 조선소 파업 하나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다. 사람이 작아서. 그러니까 이 인물 생태계의 침하는 나중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그 회한을 가져야 되는 것은 민족 분단의 고착화.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2차 대전 이후에 전후 세력의 합의에 의해서 그 농단에 의해서 한반도가 둘로 쪼개집니다. 이 쪼개졌는데 그래도 반이지만 남쪽에 자유세계의 자유민주주의 정부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는 대륙 세력에서 떨어져 나와서 해양 세력과 친화합니다. 이 해양화, 우리나라의 해양화가 이루어지면서 결국 우리는 남한은 이게 융성했는데 북쪽은 대륙에 계속 붙어 있었어요. 그 대륙은 냉전 체제 하에서 묶여 있었어요. 꽁꽁 얼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두 남북이 완전히 분단이 고착화되는 그런 아픔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한반도의 평화 체제, 그것이 항상 우리 어느 정부가 들어와도 첫 번째 과제입니다만은 그거는 풀기 어려울 정도로 고착화되고 있습니다. 국내 이념 분열, 이념적 분열이 이런 분단 고착화를 더 고착화시킨다. 그다음에 이제 국민 정신 세계의 파탄 현상인데 국가가 이중구조화에 빠진다. 그 이중구조는 왜 생겼냐? 기술 진보가 끊임없이 이루어지니까 그 빨리 쫓아가는 사람이 있고 못 쫓아가는 사람이 있고 창조적 소수가 있고 비창조적 다수.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이 나라를 끌고 가는 것은 창조적 소수가 끌고 나가고 그 창조적 소수가 번 돈을 가지고 비창조적 다수가 같이 공생하는 것이 근대국가, 민주국가의 기본인데 우리는 그 국가 창조적 소수와 비창조적 다수가 공존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가가 이중구조화 돼 있어요. 옛날에는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에는 미국의 록펠러 3세가 뉴욕의 유명한 스테이크 집에 가서 밥을 먹고 있다가 거기에 음식 나르는 웨이트레스, 예쁜 여자를 만나서 프로포즈를 해서 결혼했어요. 옛날에는 사랑이라는 것이 결혼의 전제였어요. 근데 지금은 단층화돼 있어요. 이 사회 단층화가 뭐냐? 끼리끼리 결혼한대. 그러니까 끼리끼리 골프 치고 끼리끼리 여행 가고 끼리끼리 결혼하고 이런 단층화 현상으로서 이 나라가 점점 이중구조화됐다. 이 나라가 이중구조화되고 비창조적 다수는 정치 세력화되고 다 무너진 사회주의 체제가 거기에 파고들어서 우리 진보 세력을 융성하게 만듭니다. 이 국가 이중구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한국의 근대 민주정치는 역사에 회한을 남길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관계의 미학이 깨졌어요. 관계의 미학. 나와 공동체와의 관계의 미학. 나와 가족의 그 관계의 미학. 그죠? 회사 전체와 나와의 관계의 미학.
다 깨졌어요. 나만 있어요. 이 나라에 나만 있다. 그러니까 아무리 하측에서 모든 복지를 잘해줘도 공동체와 나와의 관계는 단절이 돼 있어요. 지금 그래서 월급 한 100만 원만 더 주면 금방 회사를 옮긴다. 그것이 바로 나와 공동체와의 관계가 단절되는 거다. 그러면서 자살률, 존속살인, 저출산율, 낙태율, 성형수술률 세계 1위, 고아수출 대국. 앞에 그런 엄청난 성취를 이룬 나라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이런 이중구조. 2012년에 영국의 왕립 인구연구소에서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그중에 2750년에 한국이 지구상에서 제일 먼저 소멸될 것이다 하는 보고서를 냈어요. 한국의 많은 인구학자들이 많이 반발했어요. 그러니까 그 2년 후에 정부가 앞으로 특별한 대책을 세워서 인구 대책을 한다면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 근데 그때 2012년에 합계 출산율이 1.38이었는데 지금은 0.8이다. 이런 나라, 이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는 한국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반성과 회환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그러면 앞으로 길이 뭐냐? 길. 너무 빠른 경제인데, 산업화, 민주화, 선진 경제로 갔는데 왜 그 안에 살고 있는 국민들은 행복하지 않은가? 왜 행복하지 않아? 왜 자살해? 무엇이 잘못됐길래? 뒤처진 정신세계. 그러면서 뒤늦게 자아인식에 들어갔어. 나는 누구인가? 인생은 단 한 번이라는데 이거를 가르치는 어른도 없어요. 그러면서 그동안에 아까 말씀드린 그 성취를 바라보는 시각 차이가 엄격해요. 또 남북 분단에서 배태된 갈등 분열 요인, 이거 정리하지 않으면, 결국 이 분단의 고착화를 정리하지 않거나 또는 이념적 전쟁을 끝내지 않으면 과연 한국이 앞으로 계속 잘 나갈 수 있을까? 그다음에가 노동과 자본의 불화. 우리는 이제 노동은 노동대로, 자본은 자본대로 제도적으로나 현실적으로 갖출 걸 다 갖췄어요. ILO에 가입해서 ILO가 하자는 노동 규범, 그런 것들 다 받아들였어요. 근데 아직도 노동과 자본은 불화관계에 있어요. 그리고 돈 많이 벌어서 페라리 타고 다니는 재벌 3세를 보면 죽이고 싶어. 이게 대한민국 노동자들의 생각이에요. 이 문제를 안고 어떻게 갈 수 있게 되냐? 그 다음에 이제 언제부턴가 우리나라에 특히 그 금세기 들어서 지난 20여 년 동안에 우리나라에 두 나라 현상이라는 게 생기기 시작했어요. 한 나라는 서초동에 모이고 한 나라는 광화문에 모여요. 그리고 바로 직전 문재인 대통령은 그만둘 때 지지율이 45%나 됐어요. 우리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뭐 32%인가 그렇다는데 45%나 됐어요. 그러니까 나는 내 편만 끼고 가면 45%의 지지율로 역사의 마지막 해에 제일 높은 지지율을 얻을 수 있다는 교훈을 후배 정치인한테 잘못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쟤는 나와 다른 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끌어들일 수가 없다. 그래서 정치가 두 나라 현상을 만듭니다.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린 정치 사회적 이중 구조가 펼쳐집니다. 이 정치 이념적 분열 속에서 이게 한마디로 해서 대명천지에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나라라고 하는 나라가 두 동강이 나 있는데, 그 옛날로 말하면 파리스트 극동 지역에 조그만 반도국가, 그것도 분단이 고착화돼서 남쪽으로 쪼개져 있는데 남쪽은 두 나라 현상이 있다. 되겠네. 그런데 문제는 사람은 뭐 이 인체도 그렇고 이 사회도 그렇고 자정 기능이 있어야 되죠. 물도 자정 기능이 있으니까 샘물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어떻게 이 사회에 자정 기능이 없어졌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정치가 자주 바뀌고 또 사람들이 굉장히 또 약아졌어요. 아주 계산이 빠르고 약아졌어요. 묵직하게 바라보는 눈보다는 약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문제가 있는데 그걸 고치지 않아요. 뭐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문제가 있는데 안 고치고 자정 기능이 없으면 뭐 아니면 나중에 혁명을 하고 개혁을 하고 혁신을 하죠. 그것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점에서 시작한 병리 현상이 선으로 가고 선에 정착한 병리 현상이 면으로 가고 입체로 갔을 때 우리는 그걸 생태계 파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병리 현상이 생태계 파괴 쪽으로 가 있어요. 왜? 문제를 고치지 않으니까. 특히 공공부문의 국가사회에 대한 정책에서 아무도 고치려고 안 해요. 제가 뭐 한담입니다만은 북경대 교수를 하고 있는데 뭐 사람을 정동영 씨라는 사람을 뭐 북경에 보내고 말이에요. 또 뭐 나라를 바꿔야 되겠는데 뭐 우리가 무식하니까 좀 가르쳐 달라고 그러고 막 그래 꼬드겨서 나는 정치에 관심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를 우양우 시켜 주십시오. 우리를 우양우 시키지 않으면 우리 전부 빨갱이 됩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나한테 그러더라고. 그래서 서가번이라는 비서관이 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빨리 청와대에서 저녁을 먹자. 그래서 갔더니 그래요. 우양우 해달라. 그것도 일리가 있네. 그래서 국회의원을 한번 가볼까? 그래서 갔더니 한 86들이 말을 못하게 해요. 내가 삼성전자 같은 회사 3개만 더 만들면 나는 남북 통일도 이룰 수 있다. 의원총회에서 이 발언을 했더니 유시민이라는 사람이 밥 먹고 갑시다 하고 이렇게 야지를 놓고 뭐 이래서 그냥 국회의원직을 또 831 조치라고 해서 부동산세, 내가 대한민국의 초대 재산 세제과장인데 형식적 재산세와 실질적 재산세도 구분하지 못하는 831 조치, 지금 그러면 종부세죠. 매년 내는 걸 갖다 어떻게 이렇게 세율을 높여? 상속세나 증여세나 양도세 같이 한 번 파는 거는 세율을 황창 올려도 되지만 그걸 반대했더니 노무현 대통령이 청와대에 반복으로 오라고 해서 거기서 요번에 또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 때 청와대 사회수석 하던 김 누군가 하는 사람이 배석을 해서 변명을 해서 내가 대통령 똑바로 모시라. 어디 있어 말이야. 별로 공부 잘못해가지고 나라를 망치려고 그러다. 그리고 나와서 의원직을 사퇴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2년 2개월 만에 국회의원을 그만둡니다. 그만두는데 또 국회의장이 말리고 그럴까봐 그냥 기자회견도 안 하고 종이 한 장에 써가지고 그냥 언론사에 쫙 뿌려버렸어요. 난 집에 가버렸는데 그래서 어떤 규정사실로 해서 국회의원을 그만뒀는데 결국 거기 가서 보니까 이 감기가 걸린 사람이 점의 병리 현상이라고 하면 선의 병리 현상이라는 게 이게 폐렴이죠. 폐렴. 그죠? 면의 병리 현상이 암이죠. 그죠? 암. 그리고 나중에 입체적 변리 현상, 이것이 죽음이죠. 이리로 가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야,
그건 뭐 공자 같은 말씀 그만하시라고. 뭐 그러는 거예요.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방치된 작은 병리 현상, 관리되지 않은 작은 병리 현상 때문에 국가 사회적 이 한국 문제군 이런 것들이 그 생태계 파괴로 너부러져 있고, 그러면 생태계 파괴가 안 된 부문은 잘 가요. 임윤찬, 그죠? 뭐 우상혁 이렇게 해서 그냥 정부하고 별로 관련이 없는 데는 잘 가고, 정부와 관련이 있는 거는 다 안 돼요 지금. 어떻게 정부로부터 멀어져야 잘 되는 나라. 그러니까 우리가 관료할 때는 정부와 가까우려고 국민들이 노력을 하고, 정부하고 가까워지면 다 성공했는데 왜 지금은 이렇게 됐느냐. 그럼 마지막으로 이 존재 부존재의 논쟁. 인구절벽이 지금 기로에 서 있습니다. 아까 또 잠깐 얘기했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은 한마디로 해서 인구절벽 문제는 해법이 없다. 제일 뒤에 보면 결단의 시기라는 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그다음에 인간과 지구의 불화관계. 인간은 지금 지구와 엄청난 불화관계에 있어요. 인간이 지구를 괴롭혔고 지구의 대반격이 시작돼요. 이것이 종말론적 논쟁으로 가고 있습니다. 어제 보니까 유엔 사무총장이 우리 지구인들은 지금 집단 자살을 시도하고 있다. 지구 온난화 문제를 그렇게 표현하는 걸 내가 뉴스에서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생존 자원이 고갈돼가지고 먹을 게 없어요. 지금 세계화에 가장 혜택을 많이 본 나라가 한국, 중국, 러시아예요. 근데 그 나라가 가장 이 생존 자원의 고갈 때문에 피해를 앞으로 볼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럼 우린 엄청난 전환기적 상황에 있는데 어떤 전환기에 살고 있나? 첫째는 문명사적 전환기다. 사람이 우선이래. 그런데 AI 등 또 인간을 대체하려고 하는, 그죠? 이것이 엄청난 호모사피엔스의 위기. 중국이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4개의 기본 노선을 가지고 갑니다. 그 중에 하나가 과학기술 중목몽. 그래서 27,000개의 중국의 연구소 중에 500개를 선정해서 시진핑이 자기가 칭화대학 화학과 나왔다고 해가지고 과학을 잘한다고 해서 연구소를 순회를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인조인간을 만드는 전쟁에 걔네들 내보내겠다는 거예요. 지금 중국에 대해서 얘기하면 한이 없지만 그럴 만큼 지금 현재는 문명사적으로 굉장한 전환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우선이라고 그러는데 또 AI 시대가 가거든요. 그런데 이 교육이라는 것이 실패하면서 인적 자본화에 실패합니다. 그러면 교육이라는 게 사람의 문제를 아까 그 자본과 노동의 문제로 얘기하면 어떻게 하면 노동을 자본화할 수 있냐. 휴먼 캐피탈리제이션. 휴먼 캐피탈. 우리 인간개발연구원이 취지가 우리 인간도 휴먼 캐피탈리제이션에 의해서 자본화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인간을 교육을 잘 시키고 또 훈련을 잘 받으면 그거를 자본과 융합해서 또 다른 제2의 자본이 될 수 있다. 이게 휴먼 캐피탈. 이런 것들은 조금은 처지고 있다. 지금 일단 세계적인 세력 전익이죠. 미중 충돌과 신냉전. 이 얘기는 너무 많이 나온 얘기니까 한 가지, 미국이 이 모든 출발점이 어딨냐면 미국의 쇠퇴예요. 미국.
우리가 미국이라는 나라를 신봉하고 미국을 붙잡고 살아요. 근데 미국을 버팅기는 4개의 기둥이 있는데 4개의 기둥이 다 흔들려요. 이게 뭐냐?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막스 웨버적인 이런 문화. 그러니까 인류의 박애와 자유와 그다음에 이 기독교적인 근면, 그러니까 근면 성실하게 일하면서 자본주의와 영합하니까 미국식 퓨리타니즘이 작동이 되고, 그래서 미국이 엄청난 산업국가가 됐다. 근데 지금 미국 전체에서 하나도 안 만드는 물건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가면 교인이 없어요. 교회는 큰데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지 않아요. 뭐 저 시골에 가면 뭐 아직도 기독교 문화가 뿌리 꽤 있지만, 그 다음에가 다민족 합중국이죠. 다민족주의. 근데 백인이 못 살아. 그러니까 다민족들을 밀어내려고 그래. 그 다음에 의회 정치가 분열과 또 갈등을 수습해 왔어요. 근데 지난번에 의사당 난입 때 보셨지만 미국이 의회 정치가 살아있습니까? 그 다음에 4번째는 중산층의 탄탄한 허리. 근데 지금 미국의 중산층이 탄탄한 허리가 없어졌어요. 그럼 미국이 뭐로 버티고 있냐? 이번에 나중에 경제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그건 달러 파워죠. 유일하게 지금 달러 파워하고 항공모함 가지고 버티고 있는 나라. 이거를 얕보기 시작한 게 시진핑이다. 우리도 할 수 있지 않냐? 그리고 자기가 장기 집권하게 해서 국민들을 설득하는 거예요. 이러면서 세계적 세력 전위기가, 근데 이것이 과연 내가 볼 때는 스피디레스적 제로섬 함정은 아니다. 결국 이 마주보고 달리는 기차가 중간에 좀 서기 시작해요. 이게 시진핑 3기 시대의 세계다. 시진핑 3기에 대해서 리어저든에서 책이 곧 나옵니다. 윤영관 장관을 중심으로 해서 석학들이 책을 쓰고 있습니다. 시진핑 3기는 미국 내부 사정과 중국 내부 사정, 시진핑의 심경적 변화에 의해서 그 기차는 중간에 어느 장소에서 멈출 것이다. 뭐 이렇게 우리 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 세계는 지금 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가 동반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식 자본주의에 대해서 회의론이 있고, 못 사는 사람들의 문제, 비창조적 다수의 문제를 미국도 해결하지 못합니다. 중국식 국가 자본주의에 대해서 미국에서 동경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주류 경제학 책은 하나도 안 팔리고 사회주의, 중국식 국가 자본주의 이거에 대한 책은 지금 불티나게 팔린다는 게 미국이에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뭐냐? 결국은 미국식 자유자본주의도 온전하지 않고 중국식 국가 자본주의는 엄청난 한계에 빠져 있다. 왜 중국에는 이렇게 빈부격차가 많아요? 그 빈부격차 많은 거를 공산당이 누르고 있어서 그렇지, 빈부격차는 미국보다 중국이 훨씬 많다. 그래서 국가 자본주의로 가야 되겠냐? 중국에 얼마나 부정부패가 많으냐? 공산당의 부패. 이런 것들이, 그렇지만 여하튼 간에 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가 엉키면서 위기에 빠져가고 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후변화로 인한 지구적 재앙이 있고, 뭐 또 하나는 탈세계화 현상인데, 사실 김영삼 대통령이 들어오시면서 그 신경제 개혁을 한다고 하는데 기본 이상이 세계화였어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세계화에 대해서 뭔지 몰랐어요. 이게 지금 그게 이제 2003년이었으니까 여기 1993년이었으니까 지금 30년이 지났어요. 30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보면 세계화의 가장 수혜자가 한국이 아니었나. 그 다음에
중국 등소평의 선부론과 이 세계화가 맞닥뜨려지면서 폭발한 게 중국의 융성이다. 그 고르바초프 이후에 자본주의 세대로 넘어왔던 러시아가 이 세계화의 총화였다. 근데 지금 와가지고 이 사람들이 지금 한국을 빼고 중국과 러시아가 반세계화 쪽으로 가고 있다. 탈세계화 쪽으로 가고 있다. 독자 생존론 쪽으로 가고 있다. 이 다자기구는 유명무실해지고 양자끼리 힘센 놈이 왕인 세상이 돼가니까 이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풀어야 될까? 아마 한국의 최대의 피해자가 되지 않을까? 우리 한국은 독자 생존력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종합을 해보면 한국의 생존 여건이라는 것은 조악하게 될 수밖에 없다. 4대 강국에 둘러싸여서 지정학, 지경학적 위험이 크고 생명자원, 먹거리, 에너지의 자급률이 가장 낮고 자강력 확보, 이제 혼자 스스로 강해질 수밖에 없는 세상이 됐다.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한국에 그러면 국가 융성이라는 것이 있었느냐? 기술사학자들이 분류해 놓은 바에 의하면 우리는 이제까지 3번의 국가 융성기가 있었다. 첫 번째는 세종조 시대, 과학기술, 한국을 창제, 또 안보 상황, 대외관계 등이 아주 그 당시에 가장 탄탄했던 국가 융성기였다. 제2기 융성기는 영종조 시대, 100년 동안. 이래서 특히 시학사상이나 과학기술 같은 것이 발전했다. 근데 이제 3번째 국가 융성기가 있었는데 이게 1950년에서 2050년이다. 그거는 에너지 축적론. 그러니까 1800년서부터 1950년까지 150년 동안 우리는 쇠퇴의 길을 걸어오고 민족 순환을 겪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담금질을 해가지고 에너지가 축적됐는데 국가가 독립되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치고 올라가서 1950년에서 2050년 사이를 제3기 국가 융성기로 본다. 그래서 이 기간 중에 1차 시련기가 1950년에서 60년 한국 전쟁과 복구. 이때 우리가 굉장히 가난했어요. 그 다음에 1960년에서 2000년까지 박정희식 압축근대화, 민주정치 체제 확립, 이 시기가 있었는데 2000년서부터 2020년 넘어오면서 양극화 현상, 저성장 정책이, 국민 분열이라는 제2단계 시련기를 겪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 그러면 학자들이 얘기하는 제3기 국가 융성기가 앞으로 한 30년 남았다는데 이 30년은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 이게 초미의 과제다 그 얘기죠. 그러려면 국가 융성을 다시 이루려면 어떻게 되느냐? 영웅적 리더십이 필요해. 옛날에 그 알렉산더가 마케도니아를 거쳐서 이제 에집트 이쪽으로 침공을 하고 다시 이쪽 터키 이쪽으로 이제 치고 나가는데 어느 마을에 가니까 아시아로 들어가려고 그러면 고르비우스 매듭이라는 매듭을 풀어야 된다. 많은 사람들이 그거 풀다가 못 풀고 그냥 갔는데 그 다음에 칼로다가 쾌도 남아 잘라버리고 갔다. 뭐 몰라요. 역사가들은 그거 다 풀고 갔으면 알렉산더가 이렇게 빨리 안 죽었을지 모른다. 뭐 그런 얘기도 합니다만은 여하튼 영웅적 리더십이라는 것은 문제 해결 능력을 얘기한다. 대한민국 국민이 가지고 있는 광기와 도끼를 동력화하는 그것이 국가 리더십인데 박정희 때 이런 국가 리더십이 세워졌다. 또 국제 환경에 대한 발빠른 적응력이 있어야 되고 독특한 생존 방정식이 있어야 된다. 정체성, 국가 정체성, 국론 통합, 경쟁 체제가 있어야 되고 과학기술 육성되고 인적 자본화가 되고 열린 민족주의, 확장적
보존의식, 세계적 신뢰자산이 갖춰져야만 다음 30년에 우리가 국가 융성기를 다시 마주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민족중흥기는 뭐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생략을 하겠고, 2차 실현기에서 이제 아까 유발 할라리가 얘기했다는 한국 문제군이라는 것이 쌓이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뭐 2차 실현기라는 것은 불균형 발전하고 민주정치 제도의 정착이 실패한 데서 온 거죠. 결국은 이게 뭐 그렇게 빨리 이 세상에는 속구쳐 끓여내요 하면서 민물 매운탕 먹듯이 속구쳐 끓여내야 맛있는 음식도 있지만 슬로우 쿠커에 넣어서 서서히 우려내야 먹는 한약도 있다. 근데 우리는 모든 것을 속구쳐 끓여낸다. 그러다 보니까 불균형 발전, 민주정치는 퇴행화됐다. 이거는 뭐 생략을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 보면은 한국의 강점과 약점이 나와 있습니다. 종합 경제력은 세계 9위에서 10위이고, 국방력은 6위고, 기술 경쟁력은 4위고, 문화 소프트 파워는 1, 2위인데 정치 포용 지수 뭐 기타 여러 가지 보면은 이게 뭐 OECD에서 거의 꼴찌예요. 양극단으로 달리는 이것이 무엇이냐? 여기 보면 부정적 요소하고 긍정적 요소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긍정적 요소를 보면 이 세상이 디지털 전환 시대에 진입했다. 우리 제조업 경쟁력이나 기술 진보가 이루어지고 있다. 한류 문화 선도력이 있고 국민들의 다이나믹스가 아직 살아있다. 뭐 이런 것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수많은 부정적 요소 때문에 어떻게 될 것인가 다음 30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한국이 선진국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왜 국민들은 행복하지 않냐 이거죠. 국민들은 행복하게 생각 안 해. 결국 경제적 성취가 국민의 행복으로 연결되지 못한 한국이다. 이 과정에서 선진도상국 증후군, 이건 제가 만들어내가지고 다른 학자들이 논문에다가 써서 인용을 했다고 그래요. SSCI 논문에 누구가 한 말인데 이게 선진도상국 증후군 때문이다. 한국은 선진국이 아니고 선진도상국이다. 그렇다고 개발도상국은 아니다. 선진도상국이다. 그럼 여기 선진도상국이란 게 뭐냐? 증후군이라는 게 지나친 성과주의, 정치 사회 규범의 퇴락, 승자의 파티와 패자의 쉘터의 미비. 승자는 파티를 열고 패자에게는 안식처가 마련되어야 되는 이런 나라. 시장경제와 사회안전망의 균형, 이것이 없는 나라. 국가 지도력, 사회 갈등 관리 능력이 저하됐다. 갈갈이 찢긴 국민 생각, 이런 것들이 다 선진도상국 증후군이다. 이거를 극복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아까 말씀드리다만 관계의 미학 회복해야 된다. 우리가 너와 나와의 관계, 지구와 인간의 관계, 공동체와 개인의 관계, 가족과 나의 관계, 이웃과 나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는 선진도상국으로 갈 수가 없다. 그 다음에 기본적인 균형을 회복해야 돼. 자유와 책임, 시장체제와 사회안전망, 성공한 자와 실패한 자, 창조적 소수와 비창조적 다수. 이런 것들의 균형이 유지되지 않는 한국은 계속 선진도상국에 빠집니다. 물적 경제 영역보다는 국민의 영혼의 세계, 사회 생태계, 여기서 답을 구해야 됩니다. 자, 근데 한국의 미래를 바라보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통계, 영국의 통계연구소 얘기는 했으니까 유발 할라리라는 그 유명한 학자가 쓴 사피엔스라는 책 있죠? 아마 그거 읽어보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거기에 보면은 지구촌이 지난 70년간
엄청난 발전을 하고 인구도 팽창을 하고 이렇게 발전을 했는데, 그러면서 한국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나라가 찌꺼기들을 처리하지 않아서 악취가 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나라가 한국이고, 그거를 그 사람이 한국 문제군이라고 했어요. 그건 뭐냐?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방치하고 그냥 넘어가서 그게 농축돼 가지고 생태계에 파괴가 일어나고 있다. 또 그 반대되는 낙관적 시각도 있어요. 니얼 퍼거슨, 잘 아시는 이 코로나 이후의 세상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냐? 한국의 팬데믹 대응은 민주주의의 강점을 보여준다. 이번 팬데믹에 가장 잘 대응하고 있는 나라가 대만, 한국, 이스라엘. 더불어 한국은 북한과의 대립, 과거 전쟁 경험 등을 통해 본질적으로 resilient, 회복력이 있고 한 국가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심지어 미 외교 전문지 포린 팔러시가 2010년에 2040년경에 세계를 이끌 4대 강국으로 거스, 독일, 미국, 터키, 사우스 코리아를 꼽았다.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제가 납득 안 가는 면도 있습니다만은 하여튼 이렇게 했어요. 국민성, 그 국민성 중에 다 인정하는데 공동체주의는 최근에 와서 많이 약화되고 있지 않냐. 교육열, 기술력, 해외 동포 네트워크, 프로테스탄트 교회의 힘, 뭐 이렇게 했어요. 뭐 저는 이거는 뭐 그 사람 개인 주관이지만, 브루킹스 연구소가 한국은 강력한 서방 국가다, 이렇게 긍정적인 요소도 많이 있고 부정적인 의견도 많이 있어요. 근데 긍정론의 근거, 그건 아까 말씀드린 거고, 근데 비관론에서 우리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한국 문제군과 두 나라 현상이다. 아까 말씀드린. 그래서 이 이중구조, 국가 사회적인 이중구조를 해결하고 정치적으로 국민들을 양분시킨 두 나라 현상, 이거 없애지 않으면 한국은 미래 발전에 기대할 수 없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국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인구절벽, 공공부문의 정치 정책 생산성의 저하. 이 정치 정책 생산성이라는 것은 한 나라의 정책이라는 것은 최종적으로 법이 돼야 되는데, 행정부가 정책을 세우고 국회가 정치적으로 이걸 끝내주지 않으면, 정치와 정책이 만나지 않으면 이거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런데 정책은 많은데 정치가 없어요. 그래서 정치 정책 생산성의 하락 때문에 문제 해결 능력이 없다, 그런 거죠. 제일 또 하나 문제는 닫힌 민족주의다. 죽창, 그죠? 그러다 보니까 또 사회주의 쪽으로 흘러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인물 생태계의 침하, 인물 시장의 그레시안 법칙, 악화가 양화를 구축합니다. 국회에 가보니까 정신이 똑바로 박힌 사람은 거기서는 아무 행동도 할 수 없어요. 내가 약간 좀 이상해야 거기서 생존하는데, 이게 그레시안 법칙, 그러니까 아주 독하고 뭐 약간 이상한, 약간 양아치기가 있고 건달기가 있지 않으면 거기서 살아남을 수 없는 정치 생태계. 그다음에 정부가 해야 될 일과 시장에 해야 될 일이 정권마다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이게 아주 혼돈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국민들은 항상 정부가 다 해달라고 그러고, 그러나 정부가 할 수 있는 역량은 자꾸만 줄고, 그러니까 재정만 파탄나죠. 지금 보면 또 하나는 기득권 세력의 생존형 담합. 기득권 세력들은 생존하기 위해서 담합합니다. 이거를 공정거래 차원에서 규제를 못해요. 그러니까 새로 진입하는 사람이 진입을 못해요. 그 다음에 교육체제의 낙후. 교육체제는 교육부의 난, 전교조의 난, 선생의 난, 학부형의 난,
이 모든 것이 엉켜서 어디서 먼저 풀어야 될지 모르는 교육. 이 문제가 7가지의 성장 저해 요인을 어떻게 풀어나갈까? 이 한국의 미래는 결론적으로 뭐냐? 위기의 앞에 서 있다. 그냥 우리가 위기에 완전히 들어가 있는 건 아니에요. 위기 앞에 서 있어요. 그건 뭐냐? 결국 문제는 국가 리더십의 난조, 헌정, 정치의 위기, 공공부문이 지금 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공기업에 가면요, 예전에 그 인천 쪽에 가다 보면 한전이 하고 있는, 맨 처음에 한전이 둘 다 했어요. 그러니까 한전이 하고 있는 화력발전소가 있고 한화 에너지가 하는 발전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돌아받은 거죠, 한화가. 근데 똑같은 발전소인데 여기에 직원이 120명인데 여기 500명. 근데 아무렇게 그 노조 때 아무도 손을 못 대. 이 공공부문의 퇴조가 해결되지 않고 뭐가 되겠느냐? 대통령제는 과연 존속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 나는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을 모시고 고급 관리를 했기 때문에 나는 항상 존경하면서 일을 했는데 그 이후에는 가서 일을 안 해봐서 잘 모릅니다만 난장이 공화국이 되는 것 같다. 그러니까 난장이한테 그 대통령제라는 엄청난 칼을 주니까 맨 처음에는 겸손하다가 나중에 급하면 휘두르다가 그 칼에 자기 목이 베는 거예요. 난장이들이. 이 대통령제를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사회 단층화. 이거 아주 심각합니다. 사회 단층화. 끼리끼리 살아가는 우리나라에 공화국이 여러 개의 공화국이 있어요. 현대공화국, 삼성공화국 뭐 있어요. 벽을 치고 또 삼성에서 그만둔 사람은 평생 동안 자기들끼리 골프 쳐요. 이게 대한민국의 생태계. 북핵 리스크. 북핵 저렇게 놔두고 우리 참 편안하게 잘 살고 있어요. 근데 아차 실수하면 어떻게 될까? 아까 말씀드린 이런 병리 현상. 그 다음에 세계화의 퇴조, 생명 자산의 고갈. 우리는 독자 생존력이 없어요. 우리가 상당히 많은 부분을 수입해야 되는데 지금 길이 막혀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인구 문제인데 인구 문제에 대해서 한번 통계를 불러드릴게요. 지금 인구 성장률이 2030년에 가면 마이너스 0.1, 2040년에 마이너스 0.35, 2050년에 마이너스 0.8, 2070년에 마이너스 1.24 이렇게 해서 쭉 줄어가지고 한국의 인구가 2070년에 3,766만이 된다. 뭐 2070년까지 우리가 살란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이렇게 추세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문제를 우리가 왜소한 나라, 작은 나라로 갈 가능성이 있는데 이 돈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다가 300조를 날렸는데 1.38에서부터 시작해서 지난 25년간 우리가 300조를 퍼부어댔는데 여성 해방 운동에 대부분 썼어요. 여성부라는 데서. 그리고 그게 아이들 무슨 타가소 만들고 그러는 데는 한 10%밖에 안 들어갔어요. 돈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젊은이들에게 희망인자라는 걸 어떻게 세워줄까? 그것이 답인데 그래서 앞으로 인생이란 무엇인가? 우리에게 미래는 있는가? 오늘은 다시 오지 않는다. 국가, 가족이 나와 무슨 상관인가? 이런 젊은이들의 생각, 이거를 어떻게 돌릴까?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의 고민입니다. 이제 경제 얘기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 현재의 다면 복합 경제 위기라는 것은 출발이 코로나 팬데믹에 대한 대응에서 시작됐어요. 미국의 연준에서 마음 놓고 통화를 풀고 과잉 대응을 하면서
이것이 미국이 가지고 있는 게 여러 개가 있으면 문제가 없는데 미국이 가지고 있는 게 이 통화의 힘밖에, 그죠? 달러 파워밖에 없다 보니까 달러를 가지고 자기네들의 위험을 전 세계에다가 퍼냅니다. 배에 물이 들어오면 퍼내듯이. 이게 달러 스탠다드의 슬픔인데, 그래서 이번에 미국이 그때 대응을 너무 과잉으로 대응을 해서 그 당시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엄청나게 연준이 과잉 대응을 한 것이 지금 와가지고서 엄청난 부작용을 오는 거죠. 그래서 아마 내가 볼 때는 한국이 가지고 있는 7개의 기본, 우리는 이런 그 7개의 함정에 이미 빠져 있어요. 함정에 빠져 있는 데다가 이런 이 다면 복합 경제 위기가 왔는데, 그러면 여기 세계 경제가 앞으로 아마 금년 말 내년 초에는 인플레는 잡힐 것 같아요. 그 인플레는 미국이 출발한 거니까 미국에서 금리 정책에 의해서 잡힐 것 같아요. 그런데 내년 이후에 다가올 세계적인 불황, 이게 깊이가 뭐냐? 이게 옛날에 그 2008년에 위기의 폭하고 어떠냐? 아니면 1930년대의 대불황과 어떠냐? 뭐 이런 문제에 이제 논쟁이 이제 시작될 거예요. 아마 인플레 문제는 금년 말 내년 초 내년 후 나라에 따라서 내년 말까지 파이팅하면 될 것 같은데, 한국이 문제예요. 한국이 2011년 이후에 저성장 트랩에 빠집니다. 그러니까 아직 일본형 장기 침체로 들어가지는 않았는데 2011년 이후에 저성장 트랩에 빠집니다. 그래서 2019년 이후에 코로나 쇼크를 당하고 이게 견딜 능력이 있는지, 뭐 여러 가지 정부가 쓸 수 있는 카드는 남아있죠. 재정력이 아직은 남아있고 뭐 그렇지만 지금 많은 사람들이 금년에 미국이 0.7%밖에 성장을 못할 것이다. 내년에는 1.1%쯤 성장할 것이다. 한국은 금년에 2.5%쯤 성장할 것이다. 내년에 2.0%쯤 성장할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이 미국이 이렇게 과잉 대응하고 이번에도 또 대응을 또 빨리 못하고 지체하는 이유가 뭐냐? 미국의 정치가, 양당제가 지금 굉장히 취약해졌다. 이게 바이든 정부가 국가 리더십을 거의 놓치다시피 하고 있어요. 온갖 수모는 다 당하고 있고. 그런데 국내 문제에 천착을 하다 보니까 연준이 너무 과잉으로 확 들어갈 때는 트럼프가 그걸 강력하게 압박을 해서 들어가고, 지금은 바이든이 야, 경기 침체가 우려되니까 너무 세게 들어가지 마라. 지체하다가 지금 문제를 엄청나게 키워버렸어요. 9% 인플레라는 것은 2차 대전 이후에 별로 없었던 일이에요. 이 문제 때문에 저는 세계 리더십이 한국의 정치 리더십보다는 더 큰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세계에 도처에 문제가 생기는데 그거를 정리하고 장악할 영웅적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또 하나는 중국 경제가 하강 경로를 타고 있어요. 저는 뭐 중국 경제가 금년에 한 4%쯤 성장을 할 것 같은데, 중국이 또 하기 시작하면 또 만들어내는 나라이기 때문에 뭐든지 못 만드는 게 없는 나라 아니에요. 그죠? 경제 성장률도 만들어낼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하튼 문제는 리질리언스가 떨어졌다. 중국 경제가 왜 떨어져가지고 이 농구공을 딱 튀기면 탁 튀어 오르는 거. 그걸 리질리언스라고 하잖아요. 리바운드. 이게 중국 경제가 이게 리바운드가 점점 약해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내년에 뭐 3% 이렇게 갈 거냐? 그러면 전 세계 경제를 주도하고 있는 미국과 중국이 이렇게 되면 한국이 여기서 어떻게 살아날 수 있겠느냐? 결국 한국 경제 정책에 있어서 우리 후배들이
다 장악하고 있는 이 경제팀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제가 하나님한테 기도해야 될 것 중에 하나예요. 아주 착하고 곱고 좋은 친구들인데 이걸 목숨 걸고 해야 되는데 잘 될까? 근데 저는 큰 방향은 있는데 이 정부가 큰 방향은 설정은 잘 하고 있다고 보는데 디테일에 너무 약해요. 그러니까 디테일이 약하다 보니까 타이밍을 놓치는 거예요. 여기서는 대통령의 리더십이 중요합니다. 외환위기 때 보니까 김대중이라는 사람이 괴물이었어요. 저는 5인회라고 해서 장관 4분하고 재무차관인 저하고 5명이 일요일 날 김대중 대통령하고 오후 3시부터 3시간 동안 현안을 점검하고 저녁을 먹고 그리고 해줬어요. 어떤 때는 장관 몇 명이 따로 모여서 또 회의도 했어요. 그때 그 대통령의 예지와 판단 이거를 회복할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번에 뭐 앨런 미 재무장관이 왔는데 지난번에 어떻게 하다가 뭐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바이든 대통령 그 만찬 국립박물관에서 하는 만찬에 초대를 받았어요. 가보니까 노인네 나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한덕수 총리, 추경호 부총리, 김대기 비서실장, 또 최상목 경제수석한테 다 한미 통화 수화풀을 빨리 해라. 근데 그건 떠들지 마라. 뒤에서 해야 된다. 그것이 미국의 정치다. 그랬는데 이번에 뭔가 좀 움직인다고 합니다. 하여튼 뭐 시간이 다 됐다고 해서 결단의 시기가 왔습니다. 저는 또 결론의 시간이 왔습니다. 저는 인구 문제 해결할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젊은 세대의 반란을 수용해야 됩니다. 젊은 세대가 반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걸 수용을 해야 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안 된다. 지금 아기보다도 애완동물이 더 예쁘다는 거. 한 세대가 지나면 나는 반드시 깨달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애완동물보다는 아기가 훨씬 이쁘고 귀하다는 것을 깨닫는데 한 세대가 필요합니다. 한 세대가 지나면 나는 인구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정부가 뭘 해야 되느냐? 아이를 나라가 키워주기. 아이는 나라가 키워준다는 것을 시스템으로 구축하지 않으면 그리고 기다리면 젊은이들의 생각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개헌해야 됩니다. 저는 이원 집정제를 지지하지만 이원 집정제를 해야 되는 이유는 대통령에 대한 신뢰, 국회에 대한 신뢰 모두 불신하고 있습니다. 국회에 대해 그걸 맡겨? 그렇다고 대통령한테 계속 맡겨? 그러니까 역할을 분담해서 우선 초기에는 이원 집정제로 가는 게 어떠냐 해서 현 대통령제가 두 나라의 현상, 국가 이중구조 해결을 실패했기 때문에 이 제도를 바꿔서 국가 리더십을 다시 세울 수밖에 없다. 뭐 교육, 개혁, 혁신, 나는 한마디로 해서 등록금을 동결하고 그 모자라는 거를 정부 예산으로 문교부가 대주면서 돈을 대주는 대신 지배해요. 이게 대한민국 대학이에요. 거기서 무슨 창의가 나오겠어요. 그것보다 등록금 마음대로 받게 하고 등록금 올리는 거에 비례해서 가난한 사람들 장학금 주게 하면 그게 훨씬 현실적이지 않느냐.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공공부문 개혁. 더 이상 관료가 민간보다 우수하지 않다. 세종시로 유폐된 대한민국 관료들. 그들은 굴종하지만 정권에 굴종하지만 추종하지 않습니다.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또 다음 5년 후를 봐야 되기 때문에. 이런 체제 하에서 이 공공부문을 어떻게 할 거냐? 저는 공기업 50% 민영화를 해라. 공직자 수 단계적으로 죽여라. 민간의 창의와 끼를 살려라.
민간이 끼가 있어야 되는데 그 정부 앞에 가면 끼가 다 죽어버려요. 저희 아들이 무슨 사업을 하는데 주택 그 장기 임대주택 하는 그 창안을 했어요. 근데 그 뭐 새로 건설부된 건데 제주지사가 자꾸만 오란다 그래. 내가 가지 말라 그랬어요. 민간은 정부하고 가까이 하면 안 된다. 너는 네 돈 벌어. 내가 그랬어요. 그런데 그만큼 이제는 공공부문이 신뢰를 잃었어요. 나머지는 뭐 생략을 하겠습니다만은 마지막에 이 한반도 평화 문제인데 지금 북한의 핵미사일 보유에 대한 결단의 시기가 왔어요. 한반도 비핵화를 포기하는 단계가 가까운 시일에 올 것 같아요. 그때 우리는 전술핵 재배치를 해야 된다. 근데 끊임없이 얘기하지만 외교관 출신 학자들은 다 반대를 하는데 이번에 그 김성한 안보실장도 반대하고 그러나 우리나라대로 플랜 B를 가져야 된다. 이걸 위해서 미국하고 세계적 담판이 필요하다. 누가 미국의 방울을 달 거냐. 이것만 남았다. 그리고 분단 해체의 길을 가는데 어마어마한 돈을 투입을 해야 된다. 어마어마한 돈을 투입해서 이거는 어느 면에서 보면 인구 문제 해결하는 방책이기도 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이 짧아서 자세히 다 말씀 못 드린 것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아주 긴 얘기, 깊은 얘기를 짧은 시간에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기회도 있고 위기도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린 거고 우리 국민이 옛날의 그 열기와 끼 이를 회복하고 그리고 현실 문제에 대한 인식을 재점검해 나간다면 우리에게 다신 또 다른 국군의 융성기가 올 수 있다. 이런 것이 제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기 서 있는 직원에게 질문지 있으신 분들은 손 들어주시면 저희가 수고하고요. 이규영 대사님께 카톡으로 온 질문까지 전달드렸습니다. 그러면 두 분께 카톡으로요? 질의응답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정 이사장님 정말 너무 멋지고 훌륭하고 또 내용이 꽉 찬 강의를 아주 제가 잘 경청했습니다. 누구보다도 열심히 노트를 하면서 어떻게 정리를 해서 말씀드릴까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그것은 제가 생략을 하고요. 우선 질문을 양종관 교수님께서 이사장님의 훌륭하신 강연에 동의하며 한국인의 교육 의식 수준이 매우 향상되었고 더욱 향상되어 가고 있는데 정부 고위직 정치인의 교육 의식 수준은 어느 정도로 생각하시며 만약 낮다면 어떤 방향으로 개선해야 국가 융성기를 맞이할 수 있을까요? 하는 매우 구체적인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예, 그 교수님 좋은 질문 해주셨습니다만은 답이 가장 어려운 질문 같습니다. 근데 아까 우리가 개헌 얘기도 했습니다만은 사실 정치인이 되는 길, 정치인이 되는 통로나 이런 것들에서 우리가 그 정치인들의 수준을 상당히 높여 나가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그 국가 거버넌스, 국가 지배구조, 그리고 의사결정 메커니즘 이런 것들이 계속 낙후되면서 우리는 지체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데 우리나라 교육은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착 상태에 빠져 있고 새로운 좋은 인재를 공급하는데 상당히 장애 요인으로 남아 있습니다만은 정치 쪽의 문제는 교육의 문제라기보다는 이거는 하나의 사회 인식과 사회 제도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국회의원들이 국회에 들어가면 어떻게 하면 다음에 공천을 받아서 또 국민들을 잘 설득해서 표를 받아서 국회의원이 또 재선되느냐, 참선되느냐 외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의 생태계고 생존 방정식입니다. 우리 정치인의 생존 방정식이에요. 이 생존 방정식을 바꾸려고 그러면 첫째는 제도를 바꾸고 그다음에는 관행을 바꾸면서 국민들이 야, 이러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인식의 전환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얼마나 어려운 과제인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한국모금가협회 상임이사 황신혜님의 질문입니다. 좋은 강연 감사드립니다. 제가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문제의식을 명료하고 상세하게 분석해 주셔서 깊은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이야기 좀 생각하고요. 다만 무엇이 문제 해결의 주체가 명확하지 않은 부분, 즉 현 상황이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누가 어떤 방식으로 이런 결단을 실천으로 이어갈지 이사장님께서 무엇이 가장 현실적인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가 제일 어렵죠.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매 10년마다 크게 보면 30년마다 대결단을 해온 국민입니다. 국민은 변화를 요구하고 변화를 요구하는데도 불구하고 변화하지 않은 주체들은 항상 국민들로부터 심판을 받았습니다. 지금 그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마 내가 볼 때 윤석열 대통령도 이 개헌이라든지 이런 엄청난 국가적 결단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내가 볼 때는 국민 발의 개헌을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많은 지식인들 또는 국가 리더들이 모여서 국민 발의 개헌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자기 이기심에서 발로된 개헌, 그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또 인구 문제 같은 거 국회의 의사결정 과정에 맡겨서 과연 그런 결단이 가능하겠냐? 국회를 바꿀 수밖에 없다. 문제 해결 능력이 없는 정부, 결단할 줄 모르는 정치, 이거는 정치를 바꾸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누가 그걸 결단할 거냐? 국민이 결단하는 거죠. 이게 민주정치죠. 저도 국민 발의 개헌 운동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기부금도 내고 있습니다. 이 체제 하에서 대한민국이 다음에 융성기를 맞이한다? 그건 불가능하다. 저는 이렇게 단언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제가 국제 문제 한 가지만 해서 저희 질문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또 우리 이사장님께서도 강연에 말씀하셨지만 세계적 전환기 속에 미중 대결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큰 어떤 그 과제를 제기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제 생각에는 현대 중국의 발전에 있어서 등소평 선생을 빼어놓을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누구보다도 중국을 전문으로 연구를 해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등소평 선생의 대표적인 이론 중에 선부론이라든지 흥묘, 백묘 또 토광양회 기운을 힘이 생길 때까지 잘 대기하고 있어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 그리고 집단 지도 체제 이 네 가지를 크게 어떤 정책 방향을 제시를 해서 약 개방 개혁한 이래 40년 좀 넘게 지금 해오고 있는데요. 지금 시진핑 수석이 공산당의 모든 걸 영도를 하면서 이제 영수지위까지 그리고 다 아시다시피 금년 10월에 세 번째 아마 지도자로 선출될 것이 분명하고 특히 그 도광양회에 반대되는 전랑 외교, 늑대 외교 우리 할 말 있으면 해야 되고 강하게 주장해야 한다는 이걸로 지금 어떻게 보면 미중 대결이 더 심화되는 배경이라고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중국의 상황 변화를 보시면서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우리나라 조건 실권 지정학자 같이 여러 가지 영향을 받게 되고 지난 정부, 이번 정부 여러 가지 중국과의 관계가 아주 심각한데 앞으로 중국이 어떻게 될 것으로 전망을 하시면서 또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떠한 기본 자세로 어떠한 구체적인 정책을 가지고 대응을 해야 할 것인가
조금 무거운 주제에 짧은 답변을 해 주십사 죄송합니다만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시진핑 2기 말에 있습니다. 저는 역사적인 베이다허 논의가 8월 11일인가 언제부터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시진핑 3기로 넘어갈 수 있는지, 단순히 3기로 넘어갈 것 같진 않고 뭔가 약간의 체제 수정을 하면서 넘어갈 것이다. 첫째는 시진핑을 대체할 수 있는 인물이 없기 때문에 시진핑은 3기로 갈 것이다. 그러나 현재와 같이 가지는 못한다. 그 이유는 중국 인민들이 배가 고파 있습니다. 욕구는 팽배해 있는데 물자는 부족합니다. 거기다 더 봉쇄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 역사에 약 200년마다 왕조가 바뀌는데 정치 사상이나 철학 가지고 왕조가 바뀐 적은 한 번도 없고 주로 밀하고 돼지고기 때문에 바뀝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잘 매겨놓으면 중국 사람들은 왕조가 바뀌는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럼 등소평에 그 도광량에 또는 선불원 이런 대개혁 개방이 어떻게 나오냐? 모택동 말기에 그 대약진 운동의 실패로 인해서 민생이 파탄나서 굶어 죽는 사람이 수백만 명이 나오고 이러는 상황에서 나왔어요. 근데 이번에 중국 내 국민들이 불만이 팽배해 있어요. 근데 그 불만은 조직화되기가 어렵습니다. 그 중국의 옛날에 모택동 때는 그 홍위병들이 그렇게 난동을 부렸는데 지금 중국에는 시진핑은 분노청년, 분청, 분자를 또 거름 분자 쓰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그 개혁하고 변화해야 된다는 사람들을 인터넷상에서 반 죽이는 이런 역할을 하면서 통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진핑으로 가더라도 결국 국민을 달래야 되고 최소한 앞으로 2, 3년 동안 전 세계 경제가 수축기에 들어가는 이런 단계에서는 시진핑이 영리한 사람이기 때문에 영리한 사람이라면 어떤 형태든지 간에 리커창을 살려두는 상태에서 경제 쪽에 옛날에 외환위기 때 나를 갖다 확 밀어넣듯이 죽으려면 죽고 말란 봐라. 리커창을 전면에 세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아주 높은 등소평과 같은 위치로 올라가고 국가 주석이나 그런 것도 다른 사람한테 주면서 뭔가 자기가 상황 노릇을 하면서 중국을 이렇게 끌고 나가려고 하는데 그거는 앞으로 세계 경제가 어떻게 되고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가 승리하느냐 우크라이나가 승리하느냐 귀결 등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결정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엄청난 세대 교체가 다음 3기에 있지만 이 정치 용도들의 입김이 다시 세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베이다허 이번에 논의에서 무언가 컴프로마이즈가 있기를 기대를 하고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중국에 너무 깊숙이 적을 쫓을 때 너무 깊이 쫓지 마라. 어느 정도 도망가면 살려둬라. 그런 병법이 있듯이 중국이 갑자기 막 우리는 정경 분리를 할 것이다. 그러니 공산당을 보지 말고 우리 시장을 봐라. 그렇게 약속했어요. 그래서 등소평, 장점인, 후진따오 거기 물밀듯이 들어갔어요. 근데 지금 바뀌었어요. 뭐냐? 배타적 민족주의와 우리나라에는 정경분리는 없다. 그리고 내국인의 부자들 전부 갖다 잡아 가두기도 하고 연금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중국 내부가 변했어요. 그럼 우리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정경분리 없는 중국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첫 번째 과제.
그 내가 볼 때는 제일 좋은 방법은 미국이나 더 강대국과 합작으로 들어가는 수밖에 없다. 미국은 못 건드려. 옛날에 저 천진 시장 하던 이름이 잊어먹었는데 그 양반이 나한테 그러더라고. 우리는 늑대고 중국은 사자다. 우리가 미국을 만나면 막 먼저 짖는다. 왜 짖는지 아느냐? 무서워서 짖는다. 근데 우리는 죽지 않는다. 우리는 숫자가 많다. 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 저한테. 그래서 아마 우리 기업들이 중국을 접근함에 있어서 리스크를 해칭할 수 있는 수단을 새롭게 만들지 않고 이 시진핑 체제 하에서 정경분리가 다시 복구되지 않는 한 어렵다. 근데 정경분리는 그렇게 복구하기 어렵다. 왜냐? 그 나라는 기본적으로 중화민족주의를 통해서 세계의 종주국이 되겠다고 하는 비현실적인 꿈을 버리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미국하고 우리가 동맹 체제를 복원을 하고 강화하고 요즘 뭐 러브콜을 하고 야단이 났습니다. 그런데 미국과 중국하고 한국과 중국의 분쟁이 있을 때 미국은 무엇을 했는가요? 미국은 한국을 하나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도와줄 수도 없고 결국은 문제는 뭐냐? 우리가 자강론으로 갈 수밖에 없다. 우리는 자강으로 가야 된다. 그러면서 우리는 미국과 가까이 하지만 동맹체제 하에서 리스크를 최대한 해칭하지만 그러나 중국을 도외시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중국의 미국과 같이 춤추면서도 항상 중국을 쳐다보고 있어야 된다. 중국을 안 쳐다보고 딴 데 보고 있다가는 언제 당할지 모른다. 그러면 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생존 자원, 우리의 생존 자원이라는 거는 꼭 뭐 먹고 마시고 하는 뭐 그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 그 기업들이 공장 돌리는데 기본적인 자원 이런 것들 전부 생존 자원. 이거를 어떻게 확보하느냐? 이거를 놓고 시진핑 이후에 그 양반 사후에 또 중국이 어떻게 돌아가는 거는 결론을 하고 일단은 독자 생존력을 보강할 수밖에 없다. 그 옛날에 우리가 세계화 시대에 마음 놓고 세계 만방에 뻗쳐나가면서 리스크를 없이 돌아다니던 때는 달리 이제는 어떻게 하면 리스크 해칭 툴을 갖춰가면서 해외에 나가느냐. 이것이 앞으로 기업들의 대외 전략이다. 그래서 거기 얼마 전에 저희 집안에 무슨 일이 있어서 가서 제가 시골에 갔는데 박진 외교부 장관이 갑자기 전화를 했어요. 그건 뭐냐면 나토에 다녀오고서 인도네시아에 가서 왕이 저기 외교부장하고 회담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머리 숙이지 마라. 중국은 장미와 같다. 중국은 아름다운 꽃이다. 근데 너무 같지 않아서 끌어안으면 거기에 가시가 있다. 가시에 찔린다. 약간 거리를 둬라. 그러면서 중국이 시간을 보려고 할 때 우리도 시간을 가져야 된다. 우리가 너무 급하게 하지 마라.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중국을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뭐 이것으로 답변에 대처하겠습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그 15년간 이어재단을 이끌어 오신 그 내공이라고 그럴까요? 연구의 깊이가 묻어나오는 깊은 통찰력과 예지력이 넘친 답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1시간 20분 가까이 아주 큰 주제, 중요한 주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말 그 깊이 있는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갖고 있고 우리가 처한 환경이 무엇이며 그래서 그것을 뚫고 나가야 할 우리의 자세와 어떤 구체적인 방향에 대해서 아주 참 잘 이렇게 저희들께 새로운 그 생각을 많이 하게 해주신 우리 정덕구 이사장님께 깊은 아주 큰 박수를 드리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